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 퇴임을 한 60대 여자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아들 내외는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테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싶을 때 끊어낼 줄 아는 것도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해 전 저희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몇 해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고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기에 남편의 빈자리는 오랫동안 서글프게 느껴졌었죠. 그래도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이 워낙 든든한 존재였기에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그 후 짝을 만나 결혼을 해 나갔고 집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임 후 남편이 남긴 아파트에서 홀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던 교직 생활을 끝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소하게 보냈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베란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다 저는 화분을 여러 개 두고 작은 베란다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로 가서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텃밭을 가꾸고 집 근처를 산책도 합니다. 오후에는 시집을 읽으며 차를 마시기도 했죠. 소박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결혼시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꿈이 확고한 아이였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힘든 연극배우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제작도 한다며 작은 극단도 하나 운영을 했죠. 당장 돈은 별로 안 되지만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길 바랬기에 아들의 일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지켜봐 주었습니다. 아들도 뭐든지 알아서 하는 성격이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들 하는 일도 잘 되고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했죠. 또 한편으론 일도 좋지만 좋은 짝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도 이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런 아들이 결혼도 한다고 하니 제게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운영하는 극단에 새로 들어온 신입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쁘고 싹싹한 성격이었고 아들의 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둘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 내외가 알아서 잘 살길 바래서 특별한 일 아니면 연락도 거의 않고 왕래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을 무렵이었죠. 손주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변에는 이제나 할머니 된다고 자랑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희 집을 찾아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죠. 그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큰애를 30쯤에 낳았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가 된다니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하기도 하면서 어쩐지 뭉클한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별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더 기대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아가. 무슨 일이니? 밥은 먹었고? 네, 어머님.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처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어두웠기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뱃속의 아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죠. 왜 그러니 아가? 무슨 일 있어? 그런데 며느리의 입에서는 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좀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일일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가진 기쁨에 행복해하던 목소리가 아니었기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니? 제 물음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사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사? 네, 이제 곧 애도 태어날 텐데 계속 여기서 지낼 순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님. 돈을 빌려달라길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를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선뜻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죠. 저라고 아들 내외가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데 안 도와주고 싶겠나요? 하지만 남편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보험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생돈으로 병원비며 치료비가 다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모았던 적금까지도 깼었습니다. 게다가 그 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5천만 원을 결혼 비용으로 해주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해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갔었고 여유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돈을 털어 아들 결혼 비용으로 주었던 거죠. 어차피 저는 퇴직 후 연금도 나올 거니까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될 거고요. 그렇게 아들에게 결혼 비용을 줬고 아들은 자기 돈이랑 그 돈을 합쳐서 오래된 빌라로 신혼집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현금 2천만 원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며느리가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해도 제가 도와줄 돈이 마땅치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제 사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가, 너네 사정은 잘 알겠다만 너희 결혼할 때 5천만 원 해주지 않았니? 지금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이 아파트 하나가 이제 전부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진 게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시무룩하게 전화를 끊는 며느리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 좋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아이 때문에 이사 가고 싶어 하는데 도움을 못 주니 제 마음은 오죽했겠나요. 그날 내내 마음이 안 좋았던 저는 오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통화되니? 예, 엄마. 아까 네 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집 이사 가고 싶다고 돈 얘기를 하던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제 물음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시연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사 얘기는 뭐야? 모르겠어요, 엄마. 시연이가 갑자기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네. 임신 때문에 그런가 봐요. 갑자기 30평대 신축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로 이사 가자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사정에 거기는 너무 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옮기는 건 천천히 생각하자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런 빌라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애기를 데리고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냐고.
또 유모차고 뭐고 어디 둘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시연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갑자기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를 가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집에서 키우면서 천천히 계획을 잡자고 했는데 애 낳기 전에 가야 된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난리야. 그래서 나도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우리 사정 알면서 저러는 게 답답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뱃속에 애 걱정돼서 예민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나도 미치겠어요, 엄마. 라고 하더군요. 속으로 끙끙 앓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안쓰럽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제 자신이 참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쩍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잘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님, 저희랑 합가하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 합가? 네, 어머님 사별하시고 혼자 오래 사셨잖아요.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적적하고 외로우세요. 차라리 저희랑 살면서 태어날 저희 아이도 좀 봐주시면 좋잖아요. 저도 그러면 다시 일 나갈 수도 있고 어머님도 집에서 마냥 있으시는 것보다 손주 좀 봐주시면 좋고요. 다른 며느리들은 몰라도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좋거든요. 제가 어머님 많이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아들네와 합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지금의 생활이 평화롭고 여유롭고 좋은데 합가라니요. 피차 불편할 것 같았죠. 저는 썩 내키지 않았고 서로 불편할 텐데 같이 사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했습니다. 그렇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지만 오히려 며느리는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며느리의 계속된 설득을 듣다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습니다. 가만 돌이켜보니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으면서도 또 마음 한켠이 허한 건 사실이었어요. 또 이사가고 싶어하는 아들내외에게 도움을 못 준다는 미안함도 있는 상태였고요. 혼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에게 먼저 합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며느리가 좀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합가하자는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먼저 합가하자고 얘기해줘서 고맙다만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제 말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엄청 밝아지더니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어차피 저희랑 합가하시려면 그 아파트 정리하셔야 하잖아요. 이참에 어머님 사시는 아파트를 파는 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네, 그거 파시고 저희 집 전세금이랑 합치면 신축 아파트도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 볼까요? 며느리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는 능력도 탁월했죠. 하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말대로 신축 아파트가 훨씬 살기 좋고 편리하겠죠. 하지만 지금 아파트는 제가 평생 살았던 곳이고 추억도 많은 데다 지금 만족하며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팔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집을 파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어요. 정합가를 생각하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다 같이 사는 거면 모를까 집을 파는 건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제 말에 며느리는 크게 상심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결정만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알겠습니다. 풀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던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실망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덜컥 이 집을 팔고 새 집을 구해서 산다는 것도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랑 전화를 끊고 상심해서 한참을 울었다고도 하던데 그 이후로 밥도 잘 안 먹고 누워만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딱 잘라 거절한 것도 아니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실망이 굉장히 컸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배가 아파 병원을 가니 유산기가 있어서 조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아들이 집안 극단으로 일이 있어서 간 사이에 배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홀로 갔고 상황이 안 좋아 긴급 수술까지 했다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던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유산이 꼭 제 잘못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손주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유산이 됐다고 하니 많이 힘들었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상심이 얼마나 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파리한 얼굴로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 한다는 말이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유산하고 나서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이를 보내고 나니 이 집에 더더욱 있기가 싫어졌다며 우는데 그게 꼭 제 탓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고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빨리 결정만 했더라면 하는 자책이 제 가슴을 쳤던 거죠. 결국 그렇게 침울해져 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합가하자. 네 말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서 돈을 마련하마. 그 돈이랑 이 집 전세금 합쳐서 네가 원하는 아파트 장만해서 같이 살자꾸나. 안타깝지만 떠나보낸 자식일랑 있고 새 집에서 다시 준비하자. 손주 생기면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제 말에 며느리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하고는 좋아하더라고요. 그 전까진 다 죽어갈 듯 파리한 며느리였는데 저의 합가 결정에 언제 아팠냐는 듯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의 합가 결정은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그 후 바로 기력을 회복했고 그 주 토요일에 제가 사는 곳으로 와 부동산에 가볼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왕이면 좋은 가격에 팔아야죠. 라고 했고 미리 합가 준비도 할 겸 제 집에 며칠간 머무르겠다고 했습니다. 적응이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아무리 아들 내외라지만 어쨌든 따로 살다가 같이 사는 거다 보니 며느리 말처럼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했습니다. 또 아파트 파는 데에 필요한 것들도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여러 군데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놓는다고 했고 집을 보러 몇 명이 오긴 했는데 그 와중에 좋은 가격으로 저희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실 여태까진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었고 실거주를 하고 있었기에 아파트 가격에 대해선 잘 몰랐는데요.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고 보니 시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지만 주변 상권이 워낙 좋고 학교든 뭐든 다 있다 보니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가격으로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와 큰아들은 이사갈 새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마침 꽤 괜찮은 자리에 있는 지어진 지 2년 정도 된 신축 아파트인데 34평 금매 아파트가 나왔다며 이걸로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 판돈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서 굳이 아들네 집 전세금을 합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네 집 전세금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기로 하고 아들은 그 전세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보고 갖고 있으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제 집 판돈으로만 그 아파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은 진행되었고 이제 아파트만 계약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새로 들어갈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의견은 다르더군요. 아파트를 자기 남편인 저희 아들 명의로 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마찰이 좀 있었는지 부부싸움까지 했다고 하고요. 저는 내 명의로 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앞으로 자기들이 저를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 건데 아들한테 이 집 명의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살던 집 팔아서 아파트를 사는 건데 그걸 왜 아들 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좋게 좋게 이야기하며 일단은 상속 문제도 있으니 내 명의로 매매한 후 천천히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명의야 나중에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사실 왜 며느리가 나서서 명의를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고 어쨌든 그렇게 집을 샀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후 저에게는 참 어이없고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합가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자기 언니가 이혼을 하게 됐다며 오갈 데가 없는데 당분간 같이 살아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언니가 형부한테 쫓겨났대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찜질방에 있대요. 어떡해요, 어머님.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사시기 때문에 도움받기도 어렵다고 했고 돈도 없다고 했죠. 형부가 아주 악질이라 의도적으로 사돈 아가씨한테 누명을 씌우고 모든 것을 계획해서 집에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이혼도 준비 중이라고 했고요. 며느리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돈 아가씨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군요. 당장 오갈 데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마땅치 않다 보니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초라한 달방이나 고시원 같은 데라도 구해서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서 자기 언니를 지내게 하겠느냐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사정을 듣자니 모른 척하기가 힘들었죠. 사돈 아가씨도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고 이기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만 지내면 안 되겠냐는 거였죠. 그렇게 결국 사돈 아가씨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같이 사는 것은 너무 불편했죠. 아직 며느리랑 같이 지내는 것도 익숙치 않고 불편한데 사돈 아가씨까지 같이 지내니 오죽했겠나요. 하지만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내칠 수는 없으니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돈 아가씨가 오고 나서부터 며느리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공연이나 계약 때문에 집을 비우는 때가 많았는데요. 반면 며느리는 극단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집에서 내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주로 저와 며느리 사돈 아가씨가 같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고 자기 언니랑만 어울려 지내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친언니랑 잘 지내고 편하게 지내는 건 맞지만 문제는 저를 따돌리려는 의도가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도 저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와 TV라도 보려고 하면 둘이서 낄낄거리며 속은데다가 갑자기 입을 싹 닫고는 언니 우리 방에 들어가서 얘기할까? 라며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둘이서는 꼭 붙어 잘 지냈고 저는 싹 모른 척할 때도 정말 많았죠. 이걸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아들 앞에 선 며느리가 저에게 정말 잘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눈웃음 치면서 어머님 그랬고 뭐든지 제 위주로 맞춰주는 척 했습니다. 사돈 아가씨까지도요.
사돈 아가씨도 제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는 척했죠. 오죽했으면 아들이 사돈 아가씨더러 그랬죠. 처형,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아, 어떻게 그래. 얹혀 사는 주제에. 너무 미안해. 제부한테도 민영이한테도. 아, 그리고 무엇보다 사돈 어르신께 제일 죄송해요. 라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할 때도 많고 저희 며느리랑만 제 뒤에서 희희낙낙 거리면서 아들만 있으면 제 눈치를 그렇게 보는 척한다뇨. 기가 막혔죠. 저는 이걸 아들한테 말할까 싶으면서도 또 뭐라고 하겠나요. 제가 어색하고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지낸다는데요. 참 애매한 상황이었고 집은 저에게 더 이상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둘은 저를 은근하게 괴롭히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지방 공연 때문에 며칠 집을 비운 날이었는데요. 며느리는 저녁 식사를 차리며 제 앞에만 두부구이를 한 접시 놓아주었습니다. 어머님은 두부 좋아하시잖아요. 언니랑 저랑은 두부 안 먹거든요. 많이 드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두부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큼하고 미끈거리는 딱 상하기 직전의 맛이었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니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꽤 지난 것을 봤었던 그 두부인 모양이었습니다. 새아가, 이 두부 혹시 상한 것 아니니? 네? 아, 그럴 리가요. 제가 상한 것을 어머님께 왜 드려요? 어머님 입맛이 없으신 거 아니고요? 언니, 이거 상한 것 같아? 글쎄, 아닌 것 같은데. 사돈 어르신께서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사돈 아가씨는 저를 보며 비웃음을 참는 듯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요. 그런 일은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여름날 상온에 오래 두어 살짝 쉰 것 같은 밥을 제 밥그릇에만 퍼준다던가 제게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따라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어머 제가 정신이 없어서라며 해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의도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제가 잠이 든 줄 알고 며느리와 사돈 처녀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새벽쯤에 잠이 깼고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문이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진짜 저렇게 해도 돼? 쉰밥은 좀 심했다 야. 걱정 마. 쉰밥 좀 줬다고 오빠한테 말하겠어. 뭘 하겠어. 내가 대놓고 뭐라고 괴롭힌 것도 아니잖아? 나이만 많고 더 이상 돈도 못 버는 노인네 집만 돼. 이렇게 하면 본인이 제 발로 기어나간다니까. 적당한 원룸 하나 구해서 나가 살겠지 뭐. 그럼 이 집은 우리 거고 언니랑 나랑 여기서 편하게 살자. 나야 좋지. 아, 근데 참 너네 시어머니도 참 순하다. 가만히 참는 거 보면. 순한 게 아니라 본인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죄라니. 설마 네 가짜 임신? 가짜 임신?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킬킬거리더라고요. 그게 자기 때문인 줄 알아. 순진에 빠진 노인네. 애초에 임신은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라면서 키득키득 거리는 겁니다. 그 임신과 유산조차도 거짓말이라뇨. 뭐 저런 악마 같은 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괴롭혀서 이 집에서 나가게끔 하려 계획한 거잖아요.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생각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틀 뒤 아들이 왔을 때 저는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따로 집을 구할 생각이라고요. 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놀랐고 며느리도 한껏 놀란 척을 하더라고요. 혹시 자기 언니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신 거냐는 가증까지 떨면서요. 며느리는 바라던 바라면서 속으로는 기뻐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겉으로는 슬픈 척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같이 못 살 것 같고 나는 나가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은 할 얘기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는 뒤에서 아들한테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다. 어머님 뜻을 존중해주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 가증스러운 년 하며 속으로 이를 갈았죠. 저는 정말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응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죠. 저는 저만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저희 집에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사돈 아가씨,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자 낯선 부부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서 있었죠. 집을 보러 왔다는 부부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기함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 부부가 구경 후 집을 나가자마자 며느리는 저에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너네랑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고. 네? 어머님만 나가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니들도 나가야지. 여기 내 집인데 팔고 나갈 거다. 왜? 문제 있니? 어머니! 너랑 같이 안 살겠다는 것도 다 너를 위한 결정인데 왜 그러니? 네가 너네 언니 보고 그랬잖아. 나이만 많고 더 이상 돈도 못 버는 노인네 집만 된다고. 은근히 괴롭혀서 쫓아내줘야겠다고. 그래서 네 집 덜어주려고 내가 자진해서 따로 살겠다는 거다. 대신 이 집은 팔아야지. 그게 맞지 않니? 그 말에 아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돈도 못 버는 노인네는 뭔 소리고 괴롭혀서 쫓아낸다는 건 또 뭐예요? 아들의 물음에 며느리는 펄쩍 뛰었죠. 아니야, 오빠.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저는 코웃음 치며 그랬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일부러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주질 않나. 니네 언니랑 한 통속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 너 이러자고 나한테 합가하자고 한 거지? 이러자고 명의 경석이한테로 넘기라고 나 그토록 설득하려 한 거지? 너 이거 전부 계획한 거잖아. 내가 오냐 하니까 사람 만만해 보이디? 제가 화가 나서 따지니까 저희 아들도 눈이 뒤집혔죠. 이게 다 무슨... 진짜야? 아니야, 오빠. 옆에서 사돈 아가씨, 아니 며느리의 언니도 거들더군요. 아니야, 제부. 다 오해야. 오해 같은 소리 안 해. 나 너네랑 더 이상 합가 못하겠다. 이 집은 내 집이니 니들도 썩 나가. 전세금도 못 주겠다. 앞으로 너네한텐 그 어떤 도움도 없다. 너네 알아서들 살아. 제가 그렇게 나오자 며느리는 막 화를 억누르며 따지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이러신 법이 어딨어요? 어머님만 나가신다면서요. 법은 무슨, 너 배우가 맞기는 한가 보더라. 연기 참 잘하는구나. 애초에 임신도 가짜 임신이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유산한 척을 하고 내 탓을 해? 그 말에 아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네? 임신이 가짜라고요? 그래, 너는 아예 몰랐니? 어떻게 남편이 그걸 몰라? 임신 테스트기랑 초음파 사진은 보여줬고 병원은 혼자 가거나 처형이랑 가겠다고 해서. 아주 작정하고 속였네. 임신한 적도 없댄다. 나한테서 집 팔게 만들고 이 집 사게 하려고 수쓴 거야, 네 마누라가. 세상에 어쩜 저렇게 악독한 게 다 있니? 내가 깜빡 속았다.
아들도 그게 사실이냐며 며느리에게 따졌고 며느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겨댔습니다. 지네 언니랑 같이요. 아들은 그럼 당장 병원에 가서 확인하자고 했고 그걸로 간에 만에 실랑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무조건 확인할 거라고 나오니 그제야 며느리는 임신 아니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아들도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게 싸웠고 그 후 별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따로 구한 작은 집으로 들어와 저와 같이 지내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며느리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계획적인 애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 있는지 놀랍더라고요. 임신도 유산도 저한테 좋은 며느리인 척 했던 것도 모두 저한테서 집을 빼앗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지네 언니도 공범이고요. 아들은 결국 다툼 끝에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이혼 얘기가 오가자 뒤늦게 울고불고 잘못했네 어쩌네 언니랑 안 살아도 되네 하면서 빌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죠. 아들은 완전히 학을 떼고 질렸다면서 이혼은 물론이고 이 업계에도 절대 발 못 디딛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지네 언니랑 거의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죠. 그 후 저는 아들과 작은 집에서 살면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많이 힘들고 기막혔지만 워낙 천성이 긍정적인 터라 이제는 훌훌 털고 다시 씩씩하게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전 며느리의 정체를 알게 되고 관계를 끊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행여나 전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자식이라도 낳았으면 그 인연을 끊기가 얼마나 더 어려웠겠나요? 이만하기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잃는 것보다 작게 잃는 것이 당연히 나으니까요.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제 집도 아들도 다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 하나,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49의 여자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는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만족을 했고 남편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게 내 인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고 이혼을 겪을 때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이제는 이혼 후 혼자 지내는 것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한테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걱정을 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다 알아서 적응하고 맞춰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던 결혼 생활을 하던 제가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고 또 남편이라는 작자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 전 남편은 덕망 있는 교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선비라고도 불렀죠. 직업도 교수인데다 성격도 차분하고 진중하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으로서 또 사람으로서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사는 게 쉽지 않다고도 하는데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난 저는 참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마냥 선비같이 점잖던 남편의 내면에는 추악한 욕망으로 들끓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명문대 교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지성인이었죠. 저는 과거에 친척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고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사셨고 다 돌아가셨어요. 공부 잘하는 아들이 희망이신 분이었죠. 저희 집은 부모님이 건물을 관리하셔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아는 친척분의 소개를 받아 그때 당시 시간 강사이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수가 될 수 있게 저희 부모님도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셨죠. 어쨌든 그 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건물 하나를 물려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건물 관리도 하면서 스터디 카페도 운영합니다. 큰딸은 남편이 재직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아주는 명문대에 다녔고 아들은 타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점잖고 차분한 교수 남편에 공부 잘하고 착한 자식들, 게다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까지. 겉보기에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만족하며 살았고 제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늘 학교 일과 학생들 그리고 연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학교의 교수 사무실은 물론이고 집 한켠에도 서재를 마련해 두었죠. 거기에는 남편의 연구 서적들과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학교뿐 아니라 집에서도 자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는 남편은 늘 서재에서 논문을 읽거나 글을 쓰고 있었죠. 남편은 집에서도 일을 했고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마치 그의 인격 그 자체인 것처럼 반듯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종종 지인들에게 우리 남편은 딱 학자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주변에서 교수 남편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 맨날 공부만 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골프나 등산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는 다른 남편들과 달리 제 남편은 그런 활동적인 취미조차도 안 했으니까요. 게다가 살가운 애정 표현이나 유머 감각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감정 표현도 잘 없었고요. 물론 사람 자체는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조차도 사랑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과 저는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의 지성과 삶을 존중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학자로서의 남편을 깊이 존경했고 남편의 평온한 세상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인 저의 역할이자 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가 저희의 삶이라고 믿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딸은 약속이 있어서 나갔고 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기에 주말에도 자주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주로 남편과 저만 있었죠. 저는 남편이 먹을 만한 간식거리를 사와서 들어왔는데 남편은 서재에 있는 1인용 소파에서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주로 서재에서 지내는 남편은 일을 하다가 책상에서 엎어져 잘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생각해 푹신한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를 놓아두었거든요. 그 후에 남편은 연구를 하다가도 피곤하면 거기에 앉아 자주 자곤 했죠. 그날도 남편은 안경을 코에 걸친 채 그 소파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요라도 하나 덮어줄까 하고 주변을 살폈는데 문득 보니 책상 위가 지저분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마 출출했던지 빵을 꺼내 먹은 것 같은데 책상 위에 빵 부스러기가 가득한 겁니다. 저는 서재 한편에 놓아둔 물티슈를 꺼내 책상 위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팔꿈치가 마우스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절전 모드였던 컴퓨터 화면이 탁 하고 켜졌어요. 바탕화면은 우리 네 가족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화면에 폴더 하나가 열려져 있었는데요. 그 폴더 안에 들어있던 사진들은 배경화면인 저희 가족 사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로 처음 보는 낯선 여자의 사진이었거든요. 사진은 5-6장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지 싶어 한 장을 눌러서 크게 봤는데 끽해야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사진이 뜨는 겁니다. 굉장히 미인이고 화장이 짙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데 남편이 보고 있었을까 싶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진 속 그 여자는 앳돼 보이는 얼굴과 달리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던가 아슬아슬하게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다리를 꼬고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은 무슨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옷들이 노출이 심하고 과감한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 사진은 야외 수영장에서 찍은 노출 있는 비키니 차림이었고요. 그걸 보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사진들을 몰래 보고 있었다고 싶었습니다. 늘 고전과 논문, 딱딱한 학술 서적만 들여다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없는 시간에 몰래 이런 젊은 여자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뇨. 진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 20년 살았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거죠. 저는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의 얼굴과 이 사진들이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황당한 기분을 애써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조용히 화면을 끄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솔직히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다른 여자 사진을 보고 있는 게 좋을 수는 없는데요. 또 한편으론 그냥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교수이기 이전의 남자니까 젊고 예쁜 여자 사진 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그 사진 속 여자는 제가 잘 모르는 연예인이나 모델인 것 같은데 남편도 호기심에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18살 사춘기 남자아이도 아니고 제가 이런 걸로 호들갑 떠는 것도 말이 안 됐죠. 또 남편도 어쨌든 남자니까 젊고 예쁜 여자한테 눈길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포르노 사진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노출이 조금 있는 옷을 입은 여자 사진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나이도 있는 남편이 조금 주책이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 몇 장 다운해서 본 걸로 괜히 남편과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하면 남편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모른 척하기로 했던 거죠. 한편으론 남편도 저런 걸 보는구나 라는 생각 정도 있었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혼기간도 아니고 그런 걸로 질투할 나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름 모를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을 눈요기로 저장한 것이라고, 그것이 중년 남자의 조금 민망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그 모든 것이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주리를 만나 점심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주리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가족끼리도 다 알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워낙 오래된 사이기도 했고 가까운 친구라서 꼭 가족 마냥 친자매 마냥 서로의 속마음도 털어놓는 그런 친구죠. 주리네 집 사정도 제가 다 알고 반대로 주리도 그랬습니다.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면서 발벗고 나서줄 그런 의리 있는 친구였거든요.
어쨌든 한동안 서로 바빠서 못 보다가 오랜만에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려고 어딜 갈까 하다가 저희 집 단골 식당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은 남편과 제가 자주 가던 고급 한식당이었는데요. 음식이 간이 세지 않고 맛있어서 저도 거길 좋아하는데 사실 저보다는 남편이 유달리 거기를 좋아합니다. 바깥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 식당을 즐겨갔죠. 그래서 한창 갈 때는 일주일에 2번씩도 갈 정도로 자주 갔는데 근래에는 남편이 너무 바쁘다고 해 통 못 갔습니다. 주리에게 물어보니 좋다고 해서 그리로 가게 되었죠. 제 차를 같이 타고 가기로 했고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야외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리가 제 팔을 톡톡 치더라고요. 어머, 은영아, 저기 네 남편 아니야? 주리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제 남편이 식당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나 싶어서 반갑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내려서 부르려고 하는데 남편이 향하는 곳을 본 순간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차 앞에는 몸에 딱 붙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웬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나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주리도 놀라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물었지만 저 역시도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분명 처음 보는 여자인데도 낯이 익었던 거죠. 그리고 곧 제 머릿속에는 얼마 전 남편의 컴퓨터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 속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거기 서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사진 속 여자였던 거예요. 남편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고 여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다는 듯 남편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의식한 듯 조금 주변을 살피며 조수석 쪽으로 향했고 익숙하게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차에 올라탔고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리는 제 옆에서 저게 뭐야? 너네 남편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라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차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멍청하게 있었습니다. 주리가 저를 부르는 것조차도 모르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죠. 주리는 이게 다 뭐냐고, 저 여자 누구냐고, 저보고 아는 여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남편 지금 바람 피우는 거 딱 걸린 거냐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동 걸고 따라가재요. 아직 놓치지 않았을 거랍니다. 하지만 멍해진 저는 아니라고, 이미 갔을 거라고 그랬죠. 주리는 다시 한번 저 여자 누구냐고,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보다 주리가 더 흥분하고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주리의 물음에 저는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컴퓨터에서 저 여자의 사진을 봤었다고.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을 본 건 줄 알았는데 저 여자를 만나고 있으니 너무 황당하다고요. 그 말에 주리도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을 본 게 아니라 상간녀 사진을 보고 있었다는 거야? 집에서? 니네 남편 미친 거 아니니? 주리 입에서 상간녀라는 말이 나오니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저는 넋이 나가 허둥지둥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물어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주리가 식겁하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누군지, 왜 같이 차 타고 가는지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야, 잡을 거면 아까 현장을 잡았어야지. 이제 와서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그럼 네 남편이 옆에 여자 있어 그러겠어? 그럼 어떡하지? 너 정신 차려. 우리 언니 알지? 우리 언니가 형부 외도질할 때 증거도 없이 난리치다가 오히려 의부증환자 취급받았던 거 기억 안 나? 그것 때문에 조카들 양육권도 못 갖고 오고 정신병원 입원할 뻔했잖아.
형부, 아니 그 자식이 얼마나 악랄하게 나왔는데. 주리의 말에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에 주리가 자기 언니인 주연이 언니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주연이 언니 남편이 바람이 났고 언니가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난리쳤다가 역으로 곤란한 상황에 많이 처했다고 했거든요. 주리가 그때 저한테 그 일을 얘기하면서 분통 터져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런 건 무조건 증거 싸움이야. 내가 우리 언니 지켜보면서 학을 뗐다고. 네 남편 여기서 잡아떼거나 숨기면 어쩔 도리가 없다니까.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그 사진부터 다시 확인해봐. 저 여자 맞는지. 저는 주리의 조언대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폴더는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그새 모든 사진을 지워버린 겁니다. 아마 원래 지웠어야 될 사진인데 그때 실수로 남겨둔 것 같고 그걸 제가 본 모양이었죠. 그 사진이 없는 걸 안 순간 진짜 바람이 맞구나. 그 여자가 상간녀였구나 싶어서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럴 수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밤 주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은영아, 내가 우리 언니한테 네 얘기했더니 언니가 너랑 꼭 한번 얘기하고 싶대. 너한테 해줄 얘기가 많다고. 너 우리 언니 한번 만나볼래? 그 말에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긴 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겪어봤고 잘 아는 주연이 언니의 얘기를 들어봐야 했죠. 그렇게 다음날 조용한 찻집에서 주연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한창 이혼 소송 때문에 고생하던 언니를 봤을 땐 정말 파리하고 힘들어 보였는데 몇 년 사이에 언니는 차분해져 있고 눈빛부터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큰일을 겪어서인지 초연한 느낌도 들고요. 언니는 저를 위해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좋은 일로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일로 다 보게 됐네. 잠은 좀 잤어? 아니요. 얼굴이 안 좋다. 남편한테 티는 냈어? 아니요. 주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렇지. 혼란스럽지. 너도 주리한테 내 얘기 들었겠지만 나도 내 전 남편이 그런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알고 보니 회사 여직원이랑 10년 동안 거의 살림을 차렸더만. 나는 여태까지 내가 나름대로 촉이 좋고 눈치가 빠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10년 동안이나 남편이 그러고 다닌 걸 까마득히 몰랐던 거야.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내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남편이 10년이나 그것도 같은 회사 여직원. 나도 얼굴 잘 알고 있는 여자 말이야. 둘이서 무슨 부부 마냥 그러고 다녔다는데 내가 그걸 감쪽같이 모를 수 있을까 싶어서 자책이 엄청나더라고. 언니도 진짜 많이 힘드셨겠어요. 말도 못하지. 한 달 만에 살이 6kg가 빠져버리고 머리가 뭉텅뭉텅 빠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처음에 나도 이런 일이 처음이니 어쩔 줄 모르잖아. 그저 남편 족치고 내가 다 한다고 난리쳤어. 그때 나는 증거도 있었고 남편이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라고. 그 여자랑은 당장 끝낼 거라고. 나도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하기 싫었거든. 그래서 남편 믿고 눈앞에서 증거를 다 없애줬어. 그때는 그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나중에 내 발등 제대로 찍은 거지. 증거도 없겠다. 나중에는 되려 내가 의부증 환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나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까지 하더라. 그 미친 인간이. 그때 얼마나 기막히고 억울한지. 나도 잘못했던 거지. 증거를 좀 남겨두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처음이라 어리석었던 거야. 내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그 여자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때렸는데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당해서 벌금까지 냈다니까.
네? 정말요? 그때 진짜 알겠더라. 증거가 무조건 중요하구나.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콱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는데 애들 때문에 참은 거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나는 몰라서 그런 일 겪었기 때문에 은영이 너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만나자고 한 거야. 언니는 과거의 본인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언니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별짓 다 해봤거든? 나 혼자서 증거 얻어보려고 용을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사람 쓰는 게 제일 확실하고 깔끔해. 내가 어설프게 증거 모은다고 하다가 걸리는 바람에 의부증 한자로 몰리고 나중에 소송에서도 불리할 뻔했거든. 차라리 남편한테는 아예 모르는 척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뒤에서 싹 조사하는 게 낫다니까. 내가 그 인간들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박사가 됐잖아. 그러면서 언니는 자신이 그때 이용했던 믿을 만한 심부름 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연 언니는 심부름 센터조차도 사기가 많아서 몇 번 당하고 겨우 찾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힘들게 알아본 곳인데 저한테 쉽게 알려줘서 고마웠죠. 언니는 어쨌든 여기 연락해서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같이 만나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바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텔도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같이 나온 것뿐이니까 라는 헛된 희망도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믿었던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혼은 하기 싫었기에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진실을 알기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주리가 연락이 왔고 저는 이런 제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리는 제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확인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겠냐고 했죠. 결국 저는 수십 번의 망설임 끝에 주연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제발 그 모든 것이 제 오해이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고 남편에 대한 필요한 정보도 넘겨주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는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했는데 한 집에서 살면서 그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이나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따지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옥 같은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주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아, 오늘 자료 받기로 한 날이지? 마음 단단히 먹고 나와. 주리도 같이 오려면 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주연 언니의 말에 저는 각오를 좀 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과 그 젊은 여자가 아주 깊은 불륜관계였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요. 보통 사이가 아니니 주연 언니도 저보고 마음을 먹으라는 건 줄 알았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은 하지 말자. 그 여자와 끝을 내게 하고 남편에게 사과받고 돌아오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강했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가고 먼저 앉아서 흥신소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전 남편처럼 상간녀 하나랑 그런 게 낫겠더라. 네 남편은 더 미친놈이야. 네?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상간녀 하나라니요. 어리둥절한 저에게 그 흥신소 직원이 조사한 내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 직원은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자들 사진이었는데요. 제 남편의 상간녀하고는 다른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분위기가 제가 남편 컴퓨터에서 봤던 그 여자의 사진과 비슷했습니다. 같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 같았죠. 이게 다 뭐예요?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서울 강남에서 암암리에 성행하는 VIP들만 상대하는 스폰서 기획사에 등록되어 있는 여자들 명단이에요. 네? 뭐라고요? 저는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다시 얘기해 주더라고요. 돈 많은 남자들이 주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젊고 예쁜 여자들을 데이트 상대로 고르게 하고 매칭해 주는 곳입니다. 심부름 센터 직원은 조사 내용을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여자들을 쇼핑하듯 고르고 데이트를 하는데요. 가격은 한 번 만나는데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꼴의 계약서도 작성하는데 그냥 물론 계약서에는 식사하고 대화하는 거라고 적혀 있는데요. 물론 계약서상으론 그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라고 했죠. 누가 처음 보는 여자랑 식사하려고 그 많은 돈을 지불하겠나요? 그 직원조차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생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충격적인 건 제 남편이 그곳의 VIP 고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선호, 순종적인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취향까지 적혀 있다더군요. 남편은 유독 어리고 예쁜 여자들만 찾았고 지난 몇 년간 내 남편을 거쳐간 여자들만 해도 그 수가 엄청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짓에 쏟아부은 돈도 거의 억 단위였죠. 심지어 지금 만나는 그 여자 전에는 갓 20살짜리 여대생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경악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사진으로 봤던 그 여자는 26살이었고 그전에는 20살짜리도 만났다는 겁니다. 20살이라니.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제 딸이 20살입니다. 말 그대로 딸 같은 아이들과 돈으로 추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니. 쇼핑하던 여자를 고르고 그런 관계를 즐겨왔다니. 너무나 큰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한 여자랑 불륜짓을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주연 언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유명 드라마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불륜짓거리 하는 인간이 차라리 인간적이기라도 하죠. 이건 무슨 물건 고르듯 입맛대로 사람을 고르고 돈으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그만한 자식들이 있는 남편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니요. 앞에서는 존경받는 교수, 점잖은 학자인 척 온갖 위선을 떨고 뒤에서는 어린 여자들을 돈으로 사서 욕정을 채우고 다녔다니.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낯설고 징그럽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딸도 있으면서 딸아이랑 나이도 비슷한 그 여자들을 입맛대로 고르고 바꿔가면서 그 오랜 기간 추악하게 살았던 사실을 낱낱이 알게 되자 도저히 남편과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 모든 걸 확인한 저에게는 차가운 분노만 남았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의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 등 그가 법정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동시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제가 몇 날 며칠에 걸쳐 작성한 메일을 띄웠습니다. 수신인은 남편의 대학교 총장과 이사회였죠. 제목은 박선호 교수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제가 모은 모든 증거 자료를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후폭풍은 제 상상 이상으로 거세게 몰아쳤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남편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남편은 한순간에 사회적 명예와 평생을 바친 직장을 모두 잃게 되었고
제가 내민 이혼 서류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 관련한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제가 요구한 위자료 전액과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큰딸은 아빠의 역겨운 실체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더군요. 남편은 학계에서는 퇴출당했고 결국 과거에 시부모님이 사셨던 시골의 낡은 집으로 내려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한 짓이 너무 파렴치해서 불쌍한 마음조차 안 들더라고요. 한때는 존경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가 이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독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게 된 거죠.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가 스스로 만든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지, 어떤 생각을 할지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 더러운 욕망에 대해서 꼭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본인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도요. 그때 제가 단호한 결정을 내렸던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충격과 상처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지워지겠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